2025년 개정법령까지 완벽하게 반영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험 합격을 위한 핵심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규 과목, 특히 숫자랑 용어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셨죠? 오늘 저희가 제조소 설치부터 과태료까지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숫자와 디테일을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그 맥락까지 짚어볼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법규는 진짜 맥락 없이 숫자만 외우면 금방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결국 안전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그 지식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딱 엮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허가권자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소방청장, 2번 시도지사, 3번 관할 소방서장, 4번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은 2번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현장이랑 가장 가까운 관할 소방서장한테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저도 왠지 소방서장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위험물 관련 시설의 설치나 위치 변경 같은 이런 굵직한 사안의 허가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입니다. 그만큼 위험물 관리의 책임 단위를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 실무는 소방서에서 하더라도 법적인 허가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그럼 혹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또 다른 중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탱크 시험자의 등록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즉, 위험물 시설을 짓겠다는 허가도 그 시설의 핵심인 탱크를 검사할 자격을 달라는 등록도 전부 다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거죠. 아, 허가와 등록. 네,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딱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가와 등록은 시도지사. 자, 그럼 허가를 받고 시설을 짓기 시작하면 그 핵심 설비인 탱크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게 바로 2번 문제랑 연결되네요. 탱크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지반 검사는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액체 위험물 탱크를 대상으로 한다. 2번, 충수 수압 검사는 모든 기체 위험물 탱크에 실시한다. 3번, 용접부 검사는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 용량 100만 리터 이상의 탱크를 대상으로 한다. 4번, 안반 탱크 검사는 지하 탱크 저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각 검사의 대상이 되는 그 숫자하고 조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오답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1번, 기초 지반 검사는 말 그대로 거대한 탱크가 들어설 땅이 안전한지 보는 검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준 용량이 50만 리터가 아니라 그 2배인 100만 리터 이상입니다. 아, 2배요? 100만 리터? 네, 100만 리터면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방검사 기준이 이렇게 까다로운 겁니다. 100만 리터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2번 충수 수압 검사는 왜 틀린 건가요? 그건 기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충수 수압 검사는 탱크에 물이나 압력을 가득 채워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건 액체 위험물 탱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아,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안반 탱크는 말 그대로 안반 내 공간을 활용한 탱크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속에 묻는 지하 탱크 저장소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3번 용접부 검사 대상이 100만 리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라는 설명이 정확한 거죠. 정리가 되네요. 기초 지반이랑 용접부 검사는 기준이 100만 리터 이상, 그리고 충수 수압은 액체 탱크 대상이라는 점. 자, 이렇게 검사까지 다 마치고 합격 확인증을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이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분실해서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확인증을 다시 발견한 경우 며칠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가? 1번 7일, 2번 10일, 3번 14일, 4번 30일 이내. 정답은 2번 10일 이내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 관련 날짜 문제는 단순 암기 같지만 사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쉬워요. 공문서는 딱 하나만 유효해야 혼란이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원본을 찾으면 새로 발급받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즉시 반납해서 행정착오의 소지를 아예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한을 10일로 정한 거고요. 아하, 여기서 핵심은 발련한 날로부터 10일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재교부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를 안에는 처리해라 이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설이 아니라 사람, 즉 안전관리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일러 버너 등 위험물 소비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2번,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3번,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는 저장소 그리고 4번, 각 제조소 등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아, 미만. 네. 안전관리자 한 명이 여러 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당연히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 한계선을 지정 수량의 3,000배 미만으로 설정한 겁니다. 3,000배 이상이 되면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맡을 수 없고 각 시설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뜻이죠. 아, 이상과 미만. 이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대표적인 함정이네요, 정말. 그럼 다른 보기들은 전부 중복 선임이 가능한 조건들이군요. 보일러 관련 7개 이하, 용기소분 5개 이하, 100m 이내 거리. 이런 숫자들도 눈에 익혀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3,000배 미만이라는 수치는요, 이 법에서 규모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규모에 따라서 다음 문제인 예방규정 작성 의무도 달라집니다. 바로 연결이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할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제조소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2번, 옥외 저장소 50배 이상 3번, 옥내 저장소 100배 이상 4번,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숫자 암기의 끝판왕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 위험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니까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그 다음 옥외 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입니다. 와, 10, 100, 150, 200. 숫자가 점점 커지는군요. 시설의 위험도나 규모 순서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조금 수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이송 취급소하고 안반 탱크 저장소는 배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봐서 무조건 예방규정 대상에 포함되고요. 10, 100, 150, 200 이 흐름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할 만큼 큰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기점검은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다. 2번, 정기점검은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다. 3번, 정기검사는 용량 10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4번, 정기검사는 모든 기체 위험물 탱크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검과 검사라는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그럼요. 점검은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또는 대행자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이고요. 검사는 소방기관이나 기술원 같은 공인기관에서 정식으로 받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아,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은 바로 앞 5번 문제에서 봤던 예방규정 작성 대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따라서 지정 수량 10배 이상 제조소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만들 정도의 시설이면 그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도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럼 정기 검사는 왜 틀렸나요? 정기 검사는 훨씬 더 위험하고 규모가 큰 시설에만 적용되거든요. 그 기준은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50만 리터. 네, 3번의 10만 리터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2번 보기도 함정인데 주유소의 이동 탱크 로리 같은 이동 탱크 저장소도 당연히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정리하면 점검은 예방 규정 대상, 검사는 50만 리터 이상 5궤 탱크.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명쾌하네요. 이제 위험물 운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알킬알루미늄, 2번 알킬리튬, 3번 알킬알루미늄을 함유한 위험물, 4번 황린. 정답은 4번 황린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암기하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 그런가요? 네, 운송 책임자라는 전문가가 동승해서 감독해야 할 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은 딱 3가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된 위험물, 이 3가지입니다. 아, 그 알킬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알킬 계열 물질들이 공기나 물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알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운송 책임자가 따라붙어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군요. 황린도 삼류 위험물이라 위험하지만 알킬 계열만큼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진 3가지 외에 다른 위험물을 섞어서 오답을 만드니까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이 두 단어만 확실히 외워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8번 안전교육 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번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번 위험물 제조소의 대표자, 즉 경영자. 정답은 4번 위험물 제조소의 대표자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안전교육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법을 보면 교육 대상이 크게 4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반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전부 현장에서 직접 위험물을 다루거나 시설을 검사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아, 대표나 경영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에서는 빠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은 실무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물론 대표가 교육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로 돌아와서 9번입니다.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액체 위험물 탱크의 안전 성능 검사, 2번 지정 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완공 검사, 3번 저장 용량 3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완공 검사, 4번 모든 제조소의 완공 검사. 정답은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모든 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오답부터 보면 1번 탱크 안전성 검사는 위탁 기준이 100만 리터 이상입니다. 아까 6번 문제에서 봤던 기초지방 검사 기준하고 같죠? 아, 그렇네요. 100만. 네. 그리고 3번 5개 탱크 저장소의 완공 검사 위탁 기준은 저장 용량 50만 리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2번 지정 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완공 검사를 위탁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숫자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정리해보면 완공검사 위탁 기준은 지정 수량 1000배 이상 또는 5개 탱크 50만 리터 이상, 탱크 성능 검사 위탁은 100만 리터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이 숫자들은 결국 대규모 시설의 안전을 전문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니까요. 그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10번 위험물 명칭 변경 문제입니다. 이게 개정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음 중 위험물의 성질 분류와 개정된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6류는 인화성 액체이다. 2번 제2류의 유황은 황으로, 황화리는 황화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번 제5류의 니트로 화합물은 명칭 변경이 없다. 4번 제1류의 요드산염류는 명칭이 유지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개정 내용을 숙지했는지 그대는 확인하는 문제죠. 1번 제6류는 산화성 액체고 인화성 액체는 제4류죠. 이건 기본이고요. 네. 3번 니트로는 나이트로로, 4번
요드산은 아이오딘 산이로 국제표준에 맞춰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번 유황이 황으로 황화린이 황화인으로 바뀐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브롬산이 브로민산, 히드라진이 하이드라진으로 바뀐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제4류 위험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4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의 분류 기준과 지정 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다. 2번, 수용성 제1석유류의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의 2배인 400리터이다. 3번,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다. 4번, 제4석유류의 지정 수량은 3000리터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4석유류의 지정 수량은 3000리터가 아니라 6000리터입니다. 아, 6000리터. 네. 제4류 의료물은 인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제1석유류는 21도씨 미만, 제2는 21에서 70도씨 미만, 제3은 70에서 200도씨 미만, 제4는 200에서 250도씨 미만. 이건 기본이고요. 지정 수량은 보통 물에 녹는 수용성이 비수용성보다 덜 위험하다고 봐서 2배로 많게 책정하거든요. 제21석유류가 비수용성 200리터, 수용성 400m인 것처럼요. 그런데 제4석유류는 왜 틀린 건가요? 제4석유류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성, 비수용성 구분 없이 지정 수령을 6000리터로 통일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원칙은 수용성이 2배, 하지만 제4석유류는 예외로 6000리터. 이제 12번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정의 및 취급소 기준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한 53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A,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B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1번 A, 60, B, 20. 2번 A, 50, B, 40. 3번 A, 50, B, 10. 4번 A, 40, B, 40. 정답은 2번입니다. A는 50, B는 40이죠. 철분의 정의부터 보면 너무 굵은 쇳가루는 위험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53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미세한 가루가 50 중량 %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50%. 네. 그리고 판매 취급소는 우리가 흔히 보는 페인트 가게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너무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면 안 되니까 그 한도를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정한 겁니다. 따라서 A는 50, B는 40이 맞습니다. 53 마이크로미터, 50% 40배. 이런 핵심 속절들은 그냥 통으로 외워야겠군요. 자, 다시 사람 문제로 돌아와서 13번입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물 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 2번,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3번, 안전관리교육 이수자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 4번, 위험물 산업기사는 제1류 위험물 취급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격증별로 다룰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 전부 다요? 네. 그래서 1번과 4번은 틀렸죠. 반면에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이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일종의 제한된 자격을 주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제4류 위험물에 한해서만 취급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마스터키처럼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교육 이수나 경력은 제4류라는 특정 방만 열 수 있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든 위험물을 다 다룰 수 있다는 보기는 자격증 소지자 외에는 전부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술 능력, 2번 시설, 3번 장비, 4번 자본금. 정답은 4번 자본금입니다. 탱크의 안전을 검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려면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시도지사가 확인해야겠죠. 법에서는 그 요건으로 3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전문 인력을 포함한 기술 능력, 검사를 수행할 시설, 그리고 필요한 장비, 이 3가지입니다. 기술, 시설, 장비. 네, 자본금 규모는 등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을 훨씬 중시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5번 자체 소방대 문제입니다.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 및 대원수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은 자동차 1대 대원 5명, 2번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은 자동차 2대 대원 10명, 3번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은 자동차 3대 대원 15명, 4번 48만 배 이상은 자동차 5대 대원 25명.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자동차 1대당 대원 5명이라는 기본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보기 1, 2, 3번은 모두 자동차 대수 곱하기 5는 대원수, 이 공식에 딱 들어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규모가 무한정 커진다고 소방대 규모도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정 수량 48만 배 이상 구간에서는 자동차 4대, 대원 20명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최대치가 4대 20명이군요. 그 이상 규모의 사고는 어차피 자체 소방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공공소방력과 연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상한선, 캡이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4대 20명을 넘어서 5대 25명으로 가는 보기는 무조건 오답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과태료입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세부 기준을 위반했거나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250만 원, 4번 500만 원입니다. 정답은 3번. 25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특히 1차 위반 금액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올라가는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저장 취급 기준 위반이나 예방 규정 미준수 같은 주요 위반 사항의 경우 1차는 25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입니다. 250, 400, 500. 네, 250, 400, 500 이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16개 핵심 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결국 얼마나 많은 위험물을 어떤 시설에서 누가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는 체계네요. 오늘 다룬 내용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시험장에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각 문제마다 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그 맥락을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헷갈리는 숫자들도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각 숫자가 어떤 시설, 어떤 조건하고 연결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지정 수량, 과태료, 탱크 용량 같은 이런 숫자들은 과연 어떤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되었을까요? 법 조항의 숫자 너머에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시험 합격을 넘어서 진정한 안전 전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